만일 만에 하나 미국의 부정선거가 쉽게 밝혀지지 않는 아주 불행한 그 민주주의의 위기를 가져오는 그런 사태가 될 때, 그러면 왜 이런 일이 있는가를 우리가 더 깊이 이해하게 될 때 우리의 대처가 조금 더 나을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모로 이런 부분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건국 대통령, 우리 국부이신 이승만 대통령이 평생 간직하신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같이 읽어보고 시작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이죠. 자, 그래서 이 부분을, 유명한 이 말씀을 우리 서울대 정치학과 원로 교수이시고 학술원 회원이신 대인상임이신 김홍우 교수님께서 1년 전쯤 특강에서 3단계로 이렇게 분석을 해봤습니다. 이 자유를 얻는 단계, 영문에 보면 set free라고 하는데요. 여기 보면 자유를 주셨으니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자유를 얻는 단계가 있다는 거고요. 두 번째, 자유를 누리며 사는 단계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굳건 아래 서서 할 때는 이렇게 자유를 이제 누리면서 사는 단계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단계는 어떻습니까?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종의 멍에를 다시 매는 단계가 있기 때문에 그걸 매지 말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3단계는 다시 노예의 종의 멍에를 매는 단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세 가지의 단계는 개인과 집단과 인류의 역사에서 끝없이 반복합니다. 이 패턴을.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은 우리나라 경우에도 어떨까요? 일제로부터 해방을 얻는가 했는데 북한 같으면 다시 종의 멍에를, 더 혹심한 멍에를 매게 되기도 하죠. 지금 우리도 자유를 누리며 사는 70여 년 세월 끝에 다시 이승만 대통령의 염려처럼 또 노예의 멍에를 매는 단계로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우려가 됩니다. 그 인류의 역사, 우리 성경에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에 이 패턴이 아주 많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죠. 이집트에서 해방되었다가도 또 노예의 멍에로 굴러떨어지는. 이 우리 3단계를 가지고 지금 미국 대선만을 쳐다보면은 우리가 이제 조금 시야를 넓혀서 이게 이제 2차 대전 직후에 이제 나온 시입니다. 그 유태인 파울 첼란이라는 시인이 독일에 살던 유태인입니다. 그러니까 유태인의 비극을 아주 절절히 겪었습니다. 그리고 시를 썼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무도 흙으로 찰흙으로 우리를 다시 빚어주지 않는다. 아무도 우리의 티끌에 치유의 말을 불어넣어주지 않는다. 아무도, 이렇게 썼습니다. 정말 너무 그 비극을 겪은 절절한 마음이 묻어나는 시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그 2차 대전에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때 나치 독일에 맞서서 미국이 싸우고 나치 독일이 미국이 아니었으면 이길 수 없었는데 졌습니다. 그런데 그 나치 독일이 그리고 있던 독일 사람들의 30% 가까이가 그리고 있던 세계는 지금 미국이 보여주는 세계, 우리가 지금 일상적으로 알고 있는 세계상과는 전혀 다른 세계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승리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한때는 승승장구를 하고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리고 있는 세계상은 어떠냐면요, 위계 질서가 있는 세계상입니다. 그래서 아리안족이라고 그 사람들이 부르는 우월한 종족이 지배하고, 덜 우월한 종족은 그 우월한 종족에 의해서 보다 열등하게 취급되면서 엄격한 위계 질서를 가지고, 그러나 자기들이 생각할 때 음악이나 미술이나 이런 것은 다 발전할 수 있다고, 건축이나 이런 거 다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했고, 심지어 법률, 산업, 학문 다 발전시킬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위계질서상 정점에는 소위 자기들이 총통이라고 부르는 그런 사람이 잘 영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근대의 자본주의, 자유민주주의가 가져온 세계를 굉장히 혼란스럽고 속물들이 지배하고 그리고 자격 없는 자들이 날뛰고 그래서 꼴보기 싫은 차라리 중세의 어떤 엄격한 위계 질서가 때로는 더 타당하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세계관을 갖고 있었고 그런 질서를 세계 전역으로 확장하는 것이 자기들의 임무다. 지금 들으면은 황당한 이야기 같지만 세계사의 운명을 놓고 격돌했던 이념입니다. 불과 100년도 되지 않았습니다. 1945년, 2045년 아직 한참 남았죠. 80여 년 전에 이런 것이 세계를 뒤흔드는 그런 방향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미국 우리가 생각하는 민주주의는 여기서부터 한참 떨어져 있죠. 자, 우리가 그 20세기 어떤 때를 지나왔냐? 이걸 그 게오르규라는 소설가가 25시라고 2차 대전, 양차 대전을 지나면서 이렇게 묘사를 했습니다. 25시는 24시간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구원될 수 없는 절망의 시간을 표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노벨 문학상까지 탄 것으로 아는데요. 이 동유럽 출신의 게오르규 이 작가가 기계 노예의 반란이라는 그러한 개념을 25시에서 소개합니다. 그러니까 양차 대전이 일어난 배경에 그냥 옛날 인간 노예 반란이 역사에 기록되어 있죠. 그런데 2차 대전 이런 것을 겪으면서 이것은 일종의 기계 문명의 발전에 사람들이 못 따라가는 것. 그래서 완전히 혼란이 일어난 것. 그것을 근본 이렇게 원인으로 좀 파악하는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자, 여기를 한번 보시면요. 소설의 대목입니다. 저녁이 되면 기계 노예를 가질 수 있는 현대의 사치스러운 부호는 로마나 아테네의 자기 선조가 했듯이 손뼉을 쳐서 노예가 불을 들고 들어오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기계 노예의 단추를 눌러 방을 밝히는 거야. 우리 너무 익숙하게 하고 있는 일이죠. 자, 기계 노예는 아파트를 덥게 해주고 목욕물을 데워주고 창문을 열어주고 옛날에 물 덥게 해주는 게 쉬운 게 아니었습니다. 자, 그리고 시원한 공기를 에어컨 쉬운 게 아닙니다. 만들어주거든. 그것은 인간 노예에 비하면 많은 장점을 갖고 있는데 보다 잘 훈련되어 있어 누구의 말도 듣지 않고 또 아무것도 보지를 않거든. 잘 훈련되어 있어 누구의 말도 듣지 않는데 코로나 바이러스가 누구 말도 안 듣죠. 문재인 말은 잘 듣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위험하죠. 기계 노예는 부를 때만 나타나 잠시 동안의 연애 편지를 날라다 주고 자, 우리 이메일을 씁니다. 그죠? 사랑하는 여인의 목소리마저 멀리서 듣게 해주지. 스마트폰도 없던 때 이야기예요. 화상 통화를 하죠. 지금은. 기계 노예는 완전 무결한 하인이야. 그들은 밭을 갈고 전쟁에 앞장서고 무인 드론이 납니다. 그죠? 경찰을 조종하고 행정적인 일도 하지. 도미니언이 나타나죠. 스마트매틱이 투표를 막 대신합니다. 모든 인간 활동을 배워가지고 훌륭히 그걸 실행해 나가거든. 사무실에서 계산을 하고 그림을 그리고 인공지능이 춤을 추고 캐릭터가 하늘을 날고 비행기가 물속으로 잠수함이 기어들어가기도 하죠. 기계 노예는 또한 사형 집행인까지 되어 죄수를 사형시키기도 하거든. 병원에서는 의사와 함께 환자를 치료하고 요즘 뭐 기계 없는 병원 생각하기 어렵죠. 성당에서는 신부와 함께 온라인 미사도 올리고 있죠. 오늘날 이 지구상에서 전개되는 모든 사건들 그리고 앞으로 몇 년 동안에 전개되는 모든 사건들은 이와 같은 기계노예 혁명의 여러 국면을 보여줄 것으로 예측되니 인간은 결국 인간적인 본성을 지닌 채로는 이 사회에서 더 이상 살아갈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이걸 적극적으로 주장해서 인간이 사이보그가 돼야 된다는 진지한 말을 하는 사람들까지 나타났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복고일시에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 비슷한 말. 자, 인공지능이 너무나 압도적으로 발전한다. 그래서 기계 노예에게 적용되는 똑같은 법칙에 준해 취급된다.
인간이 개인성이 말살된다. 자, 자동적 체포, 기계적인 선고, 기계적인 착부. 벌써 판사를 못 믿으니까 AI 재판부가 낫다는 말이 나오고 있어요. 자, 그리고 기계적인 집행. 이렇게 되면 개인은 이미 존재의 권리를 상실하고 마치 하나의 피스톤이나 기계의 부품처럼 되어서 끝내는 인간성을 무시하는 사회의 이익을 위해 싸우게 된다네요. 뭐 우마오 당인가 중공 대변해가지고 막 댓글 부대 싸우고 있죠. 아마 지금이 인류 역사상 가장 어두운 시대라고 볼 수 있을 것이에요. 이렇게 소설가의 통찰력으로 그 49년에 벌써 이런 글을 썼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분이 그런데 왜 이런 글을 썼겠습니까? 왜 기계 노예의 반란이 일어날까요? 이분이 생각했습니다. 이 기계 문명은 어떻게 보면 인간의 발전보다는 어떤 계기를 만나면 훨씬 빨리 발전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런 것조차도 인류 역사 한동안은 발전하지 못했지만 적어도 산업혁명 시기 이후로는 굉장히 급격하게 후발국은 더 이점을 누리면서 중공은 원시적인 단계에서 몇십 년 만에 선진 그 기술 문명 축적해 놓았던 걸 받아들이면서 막 변화시켰죠. 그런데 뭐가 잘 안 변하죠? 제일 변하기 어려운 것은 인간 개인이고 인간성 자체고 그 다음에 인간의 사회 시스템도 그렇게 쉽게 변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은 이 빨리 변하는 기계 문명과 물질 문명의 발달에 사회 시스템이나 인간 개인성이나 인간의 영원한 악성 같은 것이 어떻게 될까요? 이게 충돌하게 된다는 거죠. 이게 감당을 할 수 없고 마치 어린이에게 대포를 맡겨놓은 것과 마찬가지 상황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어린이에게 핵무기를 맡겨놓는다고 생각해요. 끔찍하기 이를 데 없죠. 그런 상황이 본질적으로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정치, 경제, 법이라는 삼각형에서 자, 위에 경제로 사유재산권과 시장경제를 생각할 수 있고 정치로 자유민주적, 법으로는 법치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게 행복한 삼각형이죠. 실질적 법치가 잘 이루어지고 자유민주 정치가 발전하고 사유재산권과 시장경제가 동시에 발전하는 가장 행복한 삼각형이 영원히 갈까? 앞에서 어떻게 됐어요? 자유의 3단계. 자유는 절대 거저 영속되지 않고 이 행복한 삼각형이 주어졌을 때 이것을 누리는 단계가 있지만 자칫하면 어떻게 돼요? 이게 깨져버리고 노예의 멍에로 다시 굴러떨어지는 이 삼각형이 후퇴하면은 불행한 삼각형이 됩니다. 자, 우리 4년간 우리 역사에서 보여주었는데요. 법치가 파괴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부정선거가 일어나고 자유민주정이 파괴됩니다. 마침내 온갖 사회주의적 입법이 등장하면서 사유재산권과 시장경제가 무너집니다. 삼각형이 동시에 무너지고 후퇴하는 그러한 불행의 삼각형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중간에 제가 이제 이 말씀 전체에 걸쳐서 하고 있는 건데 이 사실은 잘 보이는 보다 더 잘 보이는 세계 중간에 덜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교회와 교육 같은 것들. 사실 이 행복한 삼각형을 이끌어낸 것은 그 서양에서 대학이 있고 교회가 있고 그런 중심이 있으면서 이 삼각형이 수백 년에 걸쳐 발전해 나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잊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자, 그걸 우리 베르그송이라는 프랑스의 대표적인 철학자 20세기 초에 그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 자유민주정의 뿌리에 기독교가 있다라고 이렇게 통찰하는 것입니다. 이거 보면은요, 민주주의는 인간에게 침범할 수 없는 권리들을 부여한다. 이거 앞에 보이십니까? 한번 이 문단 읽어보십시오. 부탁드릴까요? 민주주의는 인간에게 침범할 수 없는 권리들을 부여한다. 이 권리는 침범당하지 않기 위해 모든 사람에게 변함없이 의무에 충실하기를 요구한다. 따라서 민주주의는 자신에 대해서 하듯 남을 존중하며 그가 절대적이라 간주하는 의무들을 지키며 의무가 권리를 주는지 혹은 권리가 의무를 부여하는지
더 이상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이 절대적인 것에 잘 일치하는 이상적인 인간을 그 내용으로 한다. 우리 자유민주주의가 사실 이런 인간상을 이상적으로는 요구합니다. 자, 어떻게 요구해요? 의무, 권리. 의무와 권리를 동시에 생각하는 인간을 요구합니다. 그것을 정치적으로는 제한된 자유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 자유민주정의 자유는 절대 무제한한 자유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이 무제한한 자유를 누리고자 하면 반드시 타인의 자유를 침해하게 되어 있죠. 그러면은 누구도 자기 자유가 넓어지려고 하는 속성이 있기 때문에 서로 갈등은 피할 수 없기 때문에 법치가 필요하고 정치가 필요하고 논의를 하고 법의 규칙을 정하고 이렇게 되어가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 어떤 경향이 나타납니까? 권리가 강조되면서 자유가 확대되기만 하면 좋은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뿌리 깊게 나타나죠. 그러니까 윤리가 무너집니다. 자, 그렇게 되면 민주주의가 생각하고 있는 제한된 자유라는 것을 이미 파괴하기 시작하고 차별금지법이라는 이름으로 오히려 남의 자유를 침해하고 파괴하는 걸 예사로 저지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자유는 이런 자유가 아닙니다. 제한된 자유가 아니에요. 정치적인 우리 사회적인 이런 자유하고 훨씬 근본적이고 원형적이고 우리 구원에 관계되는 이런 자유는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그 자유는 무제한하고 영원하고 하느님 안에서 자유고 그것과 구분을 해야 됩니다. 그 자유를 바탕으로 보다 이 제한된 자유를 제대로 그려볼 수 있겠죠. 자, 그런데 두 번째 우리 좀 머리 아프다 하실 수 있는데 우리 원장님께 좀. 칸트처럼 말한다면 이렇게 정의된 시민은 입법자이자 복종하는 것이 자이다. 따라서 시민들 전체, 말하자면 국민들은 최고의 권한을 갖는다. 이론적인 민주주의는 이와 같다. 그것은 자유를 선언하고 평등을 요구하며 이 두 적대적인 자매를 그들이 지배하는 것을 상기시킴으로써 그리고 모든 형제애보다 높음으로써 서로 화해시킨다. 이러한 관점을 공화정의 자유명으로 삼는다면 사람들은 이 세 번째 낱말, 형제애의 이 다른 두 낱말들, 자유와 평등 사이에서 그렇게 자주 이야기된 모순을 제거하는 본질적인 것임을 발견하는 것이다. 즉 이것은 민주주의가 복음주의적 본질의 것이고 원동력으로서 사랑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게 하는 것이죠. 감사합니다. 자, 이분은 프랑스 분이기 때문에 프랑스 혁명의 자유평등 박애라고 하죠. 박애를 형제애라고 이렇게 달리 부릅니다. 형제애가 여러 가지 정치적으로는 더 과격한 말일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역시 사랑이라는 말과 닿아 있기 때문에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자, 자유와 평등이 항상 충돌하기 쉽습니다. 평등을 주장하는 자들이 자유를 침해하고 자유를 무제한 주장하면 평등권을 침해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런데 그 모순을 제거하는 본질에 뭐가 있다고요? 그 사랑이 있다고. 그래서 자유평등 박애가 성립하려면 그러니까 자유평등 박애가 있어야 이게 성립하고 그러려면 사랑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민주주의 가치는 원래 복음주의적 본질을 가진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 마지막에 보면 게다가 1791년의 인권선언 모델로 쓰인 프랑스보다 먼저 미국 독립선언이 모델이 되었습니다. 미국 독립선언 1776년 오늘날 트럼프 행정부에서 1776위원회를 만들 정도로 강조하고 있죠. 자, 거기에 청교도의 반향을 지니고 있다. 직접적으로 구교국가 철학자이지만 확실하게 쓰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인간이 창조자에 의해 부여된 양도할 수 없는 권리들을 가진다는 등등을 자명한 사실로 간주한다. 민주주의적 형식들의 애매함으로부터 이끌려 나온 반대 의견들은 사람들이 이 민주주의의 근원적으로 종교적인 성격을 무시한 데서 온 것이다. 자, 프랑스 사람인데 프랑스 대표적인 국가 철학자인 사람인데
미국 독립선언서가 프랑스 혁명의 영감의 원천이 되고 미국 독립선언에 보면 창조자에 의해 부여된 양도할 수 없는 권리, 천부인권이 바탕이 되어 있고 민주주의는 바로 이렇게 뿌리가 청교도적인 반향, 종교적인 성격, 복음주의적 성격을 갖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만일 이 뿌리를 잊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민주주의가 당연히 위기에 처하게 되겠죠. 오늘날 우리가 미국을 우리 김지영 교수님 강의를 보니까 제임스타운 설명을 하셨는데요. 그 제임스타운, 메이플라워, 제임스타운이 보다 밑에 정착하고 조금 시기 차이를 두어서 메이플라워호가 저 북쪽 보스턴에 옵니다. 그래서 제가 참고한 책은 1900년대 초에 공화당사를 쓴 책인데요. 노예 해방 전쟁을 거친 남북 전쟁을 거친 한 40년 뒤이기 때문에 그 감동을 그대로 갖고 쓴 책입니다. 그래서 그 공화당의 역사를 노예 해방 정당으로 규정합니다. 그래서 노예 해방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태어났고 그것을 실천하고 그 뒤에 미국 역사를 이끈 정당으로 소개합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인류의 노예의 역사를 언급하고 미국의 노예제의 역사를 언급합니다. 그 공화당사에서 얼마나 노예제 문제가 자기들의 본질적인 거라고 생각했으면 그랬겠습니까? 그런데 미국의 노예제의 역사를 언급할 때 미국의 두 개의 뿌리를 언급합니다. 제임스타운과 보스턴, 메이플라워호 청교도를 언급합니다. 제임스타운도 뭐 기독교도가 당시 아닌 건 아니겠지만 위에 청교도보다는 세속적 성격이 훨씬 강했고 거기에는 처음부터 노예가 있었고 청교도가 있던 메이플라워에는 노예가 없었다고 그렇게 소개합니다. 결국 그 향후 노예제의 미국과 노예제를 거부한 미국의 충돌은 이미 그때부터 원형적으로 두 뿌리가 있었다라고 이렇게 회고하고 있습니다. 즉 미국에는 청교도적인 미국이 있고 그 다음에 약간 다른 세속 합리주의에 가까운 그런 뿌리도 초기부터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뿌리가 그런데 서로 거리가 좀 덜 떨어져 있을 때는 어떻습니까? 미국이 오늘날처럼 그렇게 심각한 내전 양상에 가까운 그런 모습을 덜 보이겠죠. 그런데 이게 한번 심각하게 부딪힌 게 노예제를 둘러싸고 부딪혔던 거죠. 노예제를 둘러싸고 이미 한번 미국은 몇십만이 죽는 대홍역을 치렀습니다. 왜냐하면 미국 건국 이념은 천부인권이니까 저게 어떻게 노예제를 허용할 수 있는 이념이겠습니까? 그러나 타협적으로 노예제를 허용했습니다. 없어질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안 없어지고 오히려 강화되어서 결국 미국 전체를 노예제를 용인하는 쪽으로 거꾸로 이끌어 가려고 했기 때문에 결사적으로 부딪힐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도 자유를 삭제하려는 개헌 움직임이 일어났을 때 어땠습니까? 큰 반대 움직임이 일어났고 그게 결국 광화문 집회의 뿌리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은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국 이념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과 정반대로 가려는 움직임이 나오면은 결사적인 투쟁이 나타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은 여기 천부인권 창조자에 의해 부여된 양도할 수 없는 권리에서 보듯이 반드시 복음적인 것을 인정하도록 건국 이념이 규정하고 있는 국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메리 크리스마스를 지운다? 이런 것은 미국에서 격렬한 저항을 부를 수밖에 없는 그러한 본질을 가질 것입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이 세속 합리주의와 우리 청교도가 이렇게 가까웠습니다. 거리가. 왜냐하면 건국의 아버지들은 법률가들이 많았는데 유럽의 계몽주의 과학자들로 봐서도 상당히 벤자민 프랭클린 대표적으로 뛰어난 과학자고 그래서 합리주의 전통에서도 다 뛰어나고 그 다음에 독실한 신앙인이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 양립이 잘 안 되는 방향으로 역사가 많이 나오면서 지금 심각한 갈등 양상을 빚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